오늘은요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한 해가 훌쩍 가요. 예, 정말 빨리 가고 정말 뭐 진짜 눈 깜짝 뜰 사이에 진짜 네. 금리 인상으로 시작해서 금리 인상으로 끝난 와, 사실 딱 맞는 그런, 말씀이세요, 진짜. 네,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그 친구가 또 살짝 좀 잊을만 했더니 또 나와가지고 뻐꾸기를 날렸어요. 그죠? 아니 우리 장서지님이 여의도 꽃미남 손지창이 나왔다고. 아, 네. 근데 우리 진짜 꽃미남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얼굴 좀 지난번보다 상하신 거 봐요. 올 한 해가 힘들긴 힘들었구나. 그죠? 그렇죠. 축구를 뭐, 보셨어요? 사실 그 영향도 있는 것 축구를 같아요. 보셨구나. 네, 이게 인정하죠. 사실 이게 네, 또 네. 저는 생체 시계가 그 새벽에 조금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시에는 눈이 떠지는데 예. 사실 일본 경기는 안 보려고 해서 일찍 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본능적으로 이게 결과가 궁금해서 궁금해가지고. 왠지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놈의 또 승부차기 또 보는 바람에 거의 날밤을 새셨구나. 그렇죠. 뭐 결국 약간은 오늘은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거기다가 지수 뭐 코스닥은 1.9%, 코스피도 결국 1%, 환율은 하루에 26원 급등. 새벽부터 오늘 좀 피곤한 날입니다, 그죠? 네, 뭐 사실 11월까지 또 막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는 있었는데 네. 21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코스피가 3개월 연속 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21년 없습니다. 작년 네, 한 여름부터 16개월 해서 됐습니다, 벌써. 어느새. 3개월 연속 오른 적은 없다. 네, 2달이 맥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기대감 등을 좀 가져왔었고 네. 또 여러 뭐 미국이나 우리 소비 지표 등이 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 등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투자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예. 당장 다음 주 FOMC를 앞둔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주제는 뭔가 희망적인 게 후퇴는 도약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가져오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3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키워드를 무엇으로 뽑아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저희 그 리서치 센터에서는 백스텝을 정하게 됐는데요. 백스텝. 그러니까, 예, 뒷걸음이죠. 베이비 이제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제 백 스텝?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 스텝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통화 정책에 대한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스텝에 대한 보폭을 가지고 얘기를 네, 해왔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스텝이라고 그러면 당장 그러면 통화 정책에 적용해서 봤었을 땐 금리 인하냐? 이제 그 생각만 먼저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방향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백이라는 것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경제가 후퇴하는 리세션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대신 이제 조금 더 투자 환경 측면에서 놓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스텝 부분입니다. 그 보폭. 그러니까 보폭. 네, 우리가 이제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예. 좀 열심히 일찍 일어나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나 경기 확장 국면에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두 걸음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동력과 엔진을 찾아서 이걸 가동시켜야지만이 남들보다 앞선 결과를 우리가 쟁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경기가 수축되는 상황에 오게 된다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동일한 충격이 가해지게 될 때 어떤 경제 주체는 두 걸음 세 걸음 물러날 수도 있고 어떤 주체는 그냥 제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순위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흐름을 찾는 것이 그 보폭에 대한 차이에서도 우리가 캐치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 한 해 들어서 이제 가장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달러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도 있고 뭐 미국의 패권주의 여러 가지 달러가 그 가치의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결국 달러라는 것이 달러의 가치가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이런 경제 환경, 투자 환경,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그래도 미국은 버틸 힘이 보이는데
유럽이라든지 중국은 상당히 불투명해지니까 예. 결국 믿을 만한 것은 이쪽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통화에 대한 선호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투자 유망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면은 방어력이 강한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좀 브라질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오기는 했었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아주 방어적으로 갔었으면 결과는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23년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공세로 먼저 갈 것인지 아니면 연초부터 처지는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인에 방어부터 할 것인지 그 경로를 우리가 먼저 설정해야만 앞으로 변화되는 투자 환경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에서 저희는 백스텝이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선정을 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진도 나가 볼까요? 네. 우선 제가 뭐 대부분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가 정점을 치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기본 가정에서 23년을 바라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됐다 뿐이지 높은 물가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S&P 500 기업들의 EPS 변화율을 장기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뭐 이익이 늘다가도 주는 것 같고 그 네. 흐름이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까지의 이 이익 증가 기간의 그 폭을 보면은 상당히 좁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우측으로 가게 되면 그 폭이 조금 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고인플레이션의 기간에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 기간이 평균 미국 기업들 기준으로 30개월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그랬다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평균 60개월 정도로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익은 계속 영원히 증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적자를 만약에 낸다라면 예. 그거는 이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흠집이 날 수밖에는 없고 그런 기업이나 산업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항상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 대외 경제에 영향력이 많고 수출의 기복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재고와 출하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상장 기업들이 그냥 적자에 쉽게 들어가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고 과거에 제가 처음 이런 분석 업무를 배웠을 때 우리 경제를 설명을 하려 할 때는 항상 3년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맞지 않아지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바로 저물가가 고착화되었을 때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가가 오를 때는 무리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고 재화라든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 때는 투자 마인드로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오히려 더 부자가 되기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물가, 저금리 환경에 너무 오래 보내 있다 보니까 투자가 모든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물가 고금리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는 게 투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다양한 투자의 네네. 수단이 있을 텐데 그거 방법에 있어서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네. 있고 우리가 얼마 전 특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갑자기 유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갑자기 치솟았었던 예.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한 일주일 단위로
리터당 금액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요. 근데 과연 그 기름이 일주일 전 기름과 2주의 기름이 다른 기름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네. 누가 돈을 벌었느냐? 결국 주유소 사장님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누가 돈을 버느냐? 결국 이런 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해가 바뀔 때면 요즘 트렌드가 뭔가 실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1년 전 이맘때는 네. 주류가 됐었던 건 NFT였습니다. 확실히 그랬던 거. 기승전 NFT였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경제 서적과 주식 투자 관련 서적도 발견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랬다가 지난전엔 그랬었고 지금은 오히려 무슨 재무제표라든지 회계 상식 등과 같이 조금 기본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그래요? 보이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다뤄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어떤 구루가 되었었던 투자의 현인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의 책을 딱 보면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부했었던 것들이 대부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의 패턴이나 방식이나 기준과 원칙이 요즘에 잘 먹히질 않아요. 뭔가 자꾸 그렇군요. 핀트가 조금씩 아, 나거든요. 예. 네, 그러면 네. 그들의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네. 시대와 조금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높은 환경이 유지될 때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책이 주를 이루느냐? 어떤 선도적인 경영자들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혁신적인 인물에 대한 등장이 아직 잘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근데 네. 아마 조만간 등장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저희가 네네. 책 방송은 아니라서 네네네. 약간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네네. 그렇다면 요즘에 자주 보이는 책들은 그런 책인데 네네네.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짚고 와서 정독해야 할 책은 어떤 책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기본기가 결국은 기본기다.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23년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정말 그 정책금리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되셨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반 전문가가 됐죠 저희가. 그렇죠. 물가에 대한 해석 능력도 정말 강해지셨고 네. 탑다운에 대해서는 이제는 웬만한 수준으로 어떤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구독자분들이나 이분들의 눈높이를 맞춰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시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려운 경영 환경과 영업 환경을 극복해냈었던 인물들,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조금 더 네. 중요하고 앞으로도 투자라든지 뭔가 선도하는 기업들 사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23년에 유망 산업이 뭐가 될까요? 배터리일까요? 반도체일까요? 대충 뻔한 스토리에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탑다운 논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경영자 마인드에서 남다른 시각과 해안을 갖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제시하는 방향이 선도하는 방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는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하 참. 야, 이현 소장님. 네. 우리 또 라이브 채팅창에 네. 막 뼈 때리는 막 멘트들이 막 올라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혁신적인 기업의 리더, 다들 환호했던 김범수, 네네. 골목 상권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 네네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 결국은 기업의 반응,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 등은 어려울 때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유동성에 취하다 보면은 뭐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혁신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나와서 PPT를 하려고 그러고 반폴라티 입고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 약간 이제 그런 이미지와 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오늘 그러니까 예, 반플라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나 또 이 만약에 어떤 기업의 사업 부분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뭔가 심사숙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내용에서 지금 뭔가 이 기업이 흔들리는구나. 그렇지 않구나가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모든 문제에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에 끝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제 정점 통과라든지 물가 안정 내년쯤이면 뭐 한 4%면 되겠지. 물가 4% 상승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신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보다도 물가 상승이 더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미 여러 국책기관이나 한국은행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네. 23년 우리 경제를 1.7%로 얘기하고 물가는 3.9%를 얘기하면은 내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네, 네.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메시지를 날렸는데도 사람들은 3.9면은 올해보단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네. 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의 인플레에 대한 것이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80년대에 대한 부분 등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내용을 제가 도식화된 그림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이 80년대와 자꾸 비교가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탈세계화, 냉전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80년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시대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독일이 둘로 나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리되었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념적인 대치와 네. 서로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공포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 문제에서부터 벌써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팬데믹을 겪었고 미중 분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효율적이지 못한 구간. 그리고 뭔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돈도 뭐 관리를 해야 되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재정 지원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에는 우리는 기승전 코로나였었던 거잖아요. 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백신 검사도 공짜로 해주고 그 백신도 놔주고 테스트도 다 공짜로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돈을 거기에다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어디에 썼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 인력을 양산하는 데 필요한 교육 비용이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엉뚱한 데 지금 쓰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훅 날라갔죠.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 위험이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당시에는 모든 재정이 국방, 안보 이런 쪽으로 먼저 투자가 되고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서민 경제, 내수 경제 이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의 생필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래 고물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노동 가치에 대한 재평가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팬데믹 터지자마자 우리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흑사병이 터지고 나서 그 노동자들에 대한 가치가 제고되고 인본주의가 태어나면서 뭐 르네상스가 왔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얘기를 해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팬데믹을 겪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80년대에는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하는 과정을 겪었었고 현재는 플랫폼 경제를 우리 경제 시스템에 지금 계속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플랫폼 경제가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자동화되고 그 효율성을 갖는 데 있어서 이것을 경제에 그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뭐 각종 배달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라고는 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우리 그 영향이 물가에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부 항목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의 원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의료 서비스, 배달 서비스, 뭐 주거 서비스 여러 가지 이런 사람과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 등이 결국 이 높은 물가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급 부족을 1년 동안 떠들어 왔는데 정말 공급 부족일까?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보면 배추 가격이 15,000원까지 한 통에 15,000원까지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결국에 3분기 되니까 갈아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공급 부족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소비가 너무 커진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 현대 사회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는 자는 시간들이 더 줄어드신 것 같아요. 왜요? 소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집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잠을 안 자고 소비를 한다. 페이스북을 보면서 뭐 새벽 배송 쇼핑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그건 넷플릭스 그래요. 보고 그죠? 새벽 배송을 그렇죠. 확실히 많이 하게 제가 돼요. 그래서 네. 정말 희한했었던 게 상반기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만남이 제약을 받고 예. 당연히 씀씀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카드값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음. 왜 그러나라는 걸 보면은 다 시켜 먹고 새벽 배송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씀씀이가 더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와 그 경제 활동 시간에 대한 연장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쓰고 있는 것이 똑같은데 너무 연준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소비를 과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물가가 안 빠질 테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물가의 영향이 계속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중간으로 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네,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가 올해 주식시장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채권 시장도 안 좋았고 부동산도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타격을 줬구나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인플레이션은 봤는데 리스크를 봤나? 그 부분을 이제 반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봤죠. 물가가 올라간 것을 봤으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봤냐라고 하면 주가 빠지고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빠진 거 말고는 경제 측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리스크의 실체를 보지는 않았어요. 소비가 둔화됐다 뿐이지 뭔가 소비가 감소됐다라거나 일자리가 사라졌다거나 기업 파산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거나 그 리스크의 실체는 우리가 아직 안 봤거든요. 예. 예. 그 리스크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23년부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의 속도 조절과 관련된 어떤 변화나 이런 상황만으로 내년에 투자 기회가 빨리 찾아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바람일 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 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내년에 핑크빛 꿈꿀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1년 반 가까이 주가가 지금 가격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가격 조정 사이에는 분명 경기 침체도 반영되어 있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소 등이 이미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내재 가치와 적정 가치로의 되돌림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승 국면에 대한 진입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전망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른 증권사에서 경기 안 좋은 거 안다, 경기 침체 온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23년에 저점 통과 가능성이 커질 테니 주가는 그에 앞서서 반등할 거다. 이 논리 등을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도 바닥이 드러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컨센서스지 않습니까? 예. 일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기 저점이
투자자들에게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저점이냐라고 보면 저는 그건 좀 이르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의 순환적인 회복에서만, 그러니까 기간이 한정된 상승의 출발점인 것이지 이제부터 묻어두면은 손실날 위험이 크지 않은 그런 완벽한 출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출발 시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을 화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80년대입니다. 이 그림은 가장 위쪽은 미국의 실질 GDP, 그리고 중간은 물가를 뜻하는 코어 PCE,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실업률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입니다. 70년대 물가 높았던 것들은 다 아니까 그 당시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죠. 네. 그래서 그 금리를 올리니까 80년 1분기하고 2분기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지니까 이제 물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경기 침체에 한번 빠지고 나서 81년도에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순환적 회복은 이어지고는 있지만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소비가 약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소비 활동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매출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82년부터 뒤늦게 실업률이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컨 웨이브가 오기 시작하면서 82년부터 83년 초까지 미국 경제가 또 한 번 더블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물가만 잡으면 미국은 완전 고용이니까 괜찮아.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둔화되고 정말 이제는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로 그런 진정 신호가 되게 되면 영업 환경은 지금보다 상당히 안 좋아져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고용 시장의 영향은 가계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될 테이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경기 침체는 내년에 찾아오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24년을 전후해서 나오는 경기 침체가 본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호흡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내년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1분기까지 금리 올리다가 동결로 가겠죠. 네. 완전히 이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언젠가는 인하를 하겠죠. 지금은 중립금리를 넘어선 수준까지 가 있으니까 너무 경기가 하강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를 조금 낮춰줘서 경제가 살만하게끔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에 명분이 될 만한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단지 그냥 물가만 안정됐다라고 낮춰주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등장을 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결국 그 이유는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거는 기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밸류의 논쟁, 또 이익단에서에 대한 문제 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손지창 센터장께서 저렇게 그냥 달달한 목소리로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좋은 얘기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지금 무서운 얘기야. 네. 여느 때처럼 되게 덤덤하고 평온한 그 평온한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런 다중 침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뭔가 통제 불가능한 경제 위기라던가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백스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동일한 충격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살짝 그냥 만져주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멍을 만드는 예.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멍을 부분인데, 만든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취약성이 강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어떤 자본시장이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네. 엄청난 공포가 엄습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지난 10수년 사이에 가장 잘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은 우리 한국 기업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띠 졸라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한 번 허리띠를 졸라내면 그게 21년도에 실적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우리 상장 기업들이 영업이익단에서 그 순이익 기준으로 21년도 순이익이 19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190조가 나왔었고 예. 물론 이제 수출 경기 회복되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그거였죠. 비용 절감? 그렇죠. 회식하지 말고 접대하지 말고 이거 하니까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자꾸 경영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는 네. 경영이라는 거는 좋을 때 좋은 분위기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경제 상황이나 경영 환경이나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 나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불필요하게 투자했었던 것들, 네. 효율적이지 못했었던 것들, 이거를 하나의 명분을 갖고 제거하고 효율성을 되찾는데 예. 힘을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지금 총알을 많이 장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투자 먹거리가 생기더라도 총알이 없으면 네.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잖아요. 말 그대로 찐부자들이 줍줍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에서도 얘기하고 예, 예. 네.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서 본다라면 지금까지 이익을 축적해 왔었던 우리 기업들이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거는 지수라든지 경제와는 무관하게 수익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좋든 싫든 우리는 양극화라는 것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양극화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 거기에 약자에 속해 있고 소외된다라거나 이런 조금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공부해서 그 승자 편에만 쓸 수만 있게 된다라면 네. 경제나 매크로 상황과 무관하게 내가 투자의 기회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투자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기업들의 메시지가 연초부터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요즘 보면 벌써 인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세대 교체도 많고 네. 또 그 세대 교체를 조금 빨리 이뤄내고 난 이후에 세대 교체에서 지금 새로운 해가 되기 전에 인사 발령을 냈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연초에 메시지 던지라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 메시지의 방향이 하나의 먹거리가 되고 하나의 투자의 방향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경제의 이런 전체적 흐름을 우리가 인지해 두되 보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좀 바텀 논리에 대한 부분 등을 조금 더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다시 이어가 볼까요? 그럼. 아, 네, 뭐 대부분 지금 다 이제 말씀을 드려가고는 있는 중이어서 네. 네. 좀 부정적인 내용은 대충 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부정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루셨기 너무 많이 때문인가요? 봐서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구간이 있는데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호의적으로 요즘 보면 특히나 그 뭐 차이나런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3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뭔가 스탠스가 바뀌어가는 것들에서 기회 요인을 찾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패권 경쟁은 최근까지의 그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기본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그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24년으로 가면 대선 주간으로 또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23년부터는 뭔가 밑밥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호의적인 부분의 반응이 적으면 바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지금 G7 국가들의 수장의 평균 지도자들의 연령이 지금 낮아져 가고 있는데 G7에 네, 대부분 지금 보면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평균 연령이 40대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또 젊은 혈기의 그런 대선 주자들이 나오게 되면 예. 뭔가 메시지는 약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어느 진영에서든지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고 그 혼란스러움은 뭔가 제가 뭐 비관적인 전망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 등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경제와 유권자들, 납세자들을 위해서 모든 방향을 설정해 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접점을 찾아간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외교라든지 정치의 혼란스러움이 뭔가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변동성을 야기하는 정도의 힌트가 여러 가지 등장할 수 있다.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하나 조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최근에 저희 그 교보증권에서 지식 포럼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병진 교수님도 모시고 전병소 소장님도 모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눠봤는데 전병소 소장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전 세계 주요 세계은행에서 최근 나오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들 네. 변화를 보면 23년, 24년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선진국들이 대부분 1%대,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지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독 중국만 지금 눈높이는 오, 높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3%대 성장, 내년에는 4% 성장이 여전히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올해 3%대 성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안 나올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는데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내년 전망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당대회에 이제 새로운 그 국무위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이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들이 메시지를 제시하는 전인대를 전후해서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었고 또 하나 잘 인지 못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 우리가 막 이번 당대회 때 내용을 보면은 독재라던가 뭐 약간 좀 그런 뉘앙스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종신집권 예. 막 이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새로 상무위원회에 올라온 분들이 대부분 다 시진핑계. 그래서 뭐 공청당이나 상하이방이나 다 이런 식이 다 내쳐졌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이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을 좀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동안에는 너무 서로의 견제와 절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력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이 구체화만 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이거는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지. 염두에 두기는 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보초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보면 연말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들썩이는 것들이 한편에 있고 네. 한편으로는 중국 자본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 LG화학도 조금 꿈틀대고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움직이지 네, 않습니까? 네. 굴삭기 관련주들을 좀 움직이고요. 근데 네. 이게 단편적으로 중국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인플레 강한 기업들이에요. 그런가요?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미 돈 쓸 때 안 쓸 때 대부분 다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업들을 좀 젊게 만들 수 있는 요소만 있다라면은 좀 주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영 스토리에 대한 일부인 겁니다.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에도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포스코홀딩스 얼마나 무거운 주식이에요. 네. 예, 진짜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사명에 스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철강 회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철강만 바라봐야 되니까. 센터장님식 개그. 네, 그런데 요즘 포스코홀딩스를 얘기하면서 네. 철강 산업이나 철강 경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리튬이나 네. 아니면 배터리와 관련된 수직 계열화라던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서 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조금씩 젊어지려 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기업 투자자들에게 먹거리로 던져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올드 패션의 귀환이다, 올드 스쿨의 귀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재해석되는 측면 등은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거는 그만큼 기업의 역사가 이런 어렵고 불투명한 경제나 매크로 환경에 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고 경쟁력이다. 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지금 파킹 통장에 네네. 현금을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걸 내년에 꺼낼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네네. 느낌이 뭔가 이렇게 대세 상승 느낌으로 내년에는 흐름에 편승하려는 마음가짐은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네네네네. 투자자로서 어떻게 그렇죠. 들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대신에 그 개별 기업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구간에 어떻게 반응했고 생존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를 그걸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건 괜찮으나 그렇죠. 어떤 흐름에 편승하지 말자.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라면 기대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이 자산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을 거둬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네. 또 하나 그 기대 수익률이 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이것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별로 싸 보이지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항상 일드갭을 활용해서 평가를 내리는데요. 네. 일드갭은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과 그리고 그 무위험이자 수익률, 채권 수익률 간의 비교를 통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주식이 저평가다. 축소되면은 채권이 저평가다.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오르려면 내년 상반기 23년, 24년에 이익이 막 증가한다라고 해야지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도 앞으로 이익이 더 커질 거니까 기대 수익률이 커져. 이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 상반기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조금만 주가가 올라서 2,500 근처만 가면 별로 안 싸 보이는데 이 반응이 쉽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2,500에 도달을 하면 머릿속에 2,800과 3,000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 평가는 현재와 미래를 비교를 하는 것이지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2,500에 도달하게 되면 800도 갔었는데 지금은 싼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와 23년의 실적이 감액이다로 가정을 한다라면은 미래의 가치와 비교해 봤었을 땐 절대 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서 주식이 매력적으로 바뀌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익이 개선이 되던가 아니면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리는 떨어지기는 할 텐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백스텝을 엄청 크게 하진 네,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물가가 유지된다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데에서 갑자기 기대가 팍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준이 내놓는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금리가 인상이 멈춰지고 나서. 근데 내년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한 여름이나 3분기를 전후해서 앞으로 이제 메시지를 줄 거잖아요. 어떤 신호에 의해서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 메시지를 주게 될 텐데 그 네.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에 앞서서 중립금리에 대한 적정 수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유지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중립금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 중반이나 후반 정도를 기본 가정으로 삼고 네. 있지만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그것이 정해질 수 있었던 거는 세계 경제가 공급 과잉에 취해 있다 보니까 저물가 압력이 워낙 강해서 디플레 압력이 강해서 중립금리를 낮춰놔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디플레를 막는데 써야 될 수단 등이 여러 가지가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분업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중립금리를 조금 레벨업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주식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선 등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채권의 웨이트를 더 높여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센터장님,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자료실에서 오늘 공개해 주신 이 자료 찬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26페이지 화면인데 네네. 지금 이 말씀이 뭐죠? 2023년 경기 침체 이유가 구체적으로 등장할 경우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은 주식보다 채권이 앞선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뭐죠? 우선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올해 연초부터 채권과 주식이 전부 다 약세였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 금리에 대한 전환, 그래서 채권에 대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바닥? 채권 가격의 바닥. 채권 가격의 바닥. 그렇죠. 그래서 시장 금리의 임계치는 다 가까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누려왔었던 것과 같은 장기 채권 금리나 아니면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2% 미만을 향해서 가는 기조의 복귀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캐시를 어딘가에 머물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머물게 하는 데에 있어서 채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워낙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우선순위 측면에서 지금은 여전히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시면 이미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지가 됐습니다. 보시면 연초 대비 현재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은 급감했죠. 네.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거래액은 역대 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채권 시장은 지금 손실이 계속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의 상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일시적인 자본 손실, 캐피탈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지금은 이자 수익에 대한 매력이 워낙 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구체화되는 시점이 되면은, 그리고 금리 정책 금리가 인하되는 환경이 되면은 오히려 두 가지를 다 얻어낼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소액 투자자들조차도 이런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운영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인플레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은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우선순위는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채권 쪽에 네. 먼저 오리엔티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 크다. 주린이처럼님 이제 닉네임 바꾸셔야겠다. 왜요? 제가 이렇게 센터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바로 채팅창에 써주셨네. 네. 금리 떨어지니 채권 사라 이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다음 저기 몇 페이지냐? 요 29페이지에. 네. 29페이지에 네네네네. 요 그래프 의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도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특성은 방향에 대한 특성보다는 레벨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레벨의 특성. 예, 한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경제도 그렇고 자본시장의 특성이 루트형 그 수학기호 루트와 비슷하다. 그래서 뭔가 충격이 나오면 아주 강한 반발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레벨업이 이뤄내고 나서 그것이 추세로 자리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루트를 하시면 충격이 왔을 때 그렇죠. 쿵 떴다가 탁 튀죠. 그렇죠. 팍 튀죠. 그러고 나서 좀 머문다. 맞습니다. 거기 루트네. 이 그렇습니다. 모양으로 루트.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빚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리를 낮추죠. 네. 그럼 금리를 낮추면 그것을 10분 활용합니다. 투자자들도 활용하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세요. 내 돈 써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은행에 있는 게 내 돈이지. 들어서 바로 해가지고 레버리지 가지고 엄청나게 사업 확장하고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가고 과열로 가게 되면
그때 들어갔던 유동성과 부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진통이 옆으로 기관 행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뭐 2013년부터 2017년에 2000포인트에서 계속 머물러던 이 시기, 그리고 17, 18년도 같은 경우 반짝 랠리가 있었죠. 이때도 우리 반도체 호황이 왔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무역 전쟁 나서 쇼크 오고 코로나 오고 나서 3천까지 또 달렸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주가는 후퇴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가 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업 이익만한 것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00포인트 시대 때, 2000포인트 시대 때, 2500포인트 시대를 설명하는 이익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0포인트대를 설명하는 이익의 레벨은 적어도 한 150조 원 정도, 상장기업들 기준으로 순이익이 한 150조 원 내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190조, 지난번 21년 때처럼 190조를 갈 수 있어야만 3천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숫자가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다시 우리가 회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적재 안 할 수도 힘들죠. 없고. 네, 그런 날이. 네. 쓸 거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숫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엄청난 호황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밀어놔야 될 부분이 있고 네. 반대로 여기에서 그렇게 보면 일부 또 시청자분들은 되게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충격이 나올 때 그 충격에 공포에 질리지 않고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난 3분기 때 코스피가 2200대까지 내려가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000 꼭 깨죠. 뭐 18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네, 이제 막 네.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1분기하고 2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3분기부터 부러지기는 했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한 140조에서 150조는 나올 겁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죠, 분명히. 그리고 내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지만 2000포인트대를 설명하는 지수,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은 90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레벨업이 됐으면 지수의 평균은 올라와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수가 공포에 질리는 일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내려가서 2000 근처에 가면 그땐 사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더 딥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네. 내년에 어중간한 위치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경기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대체적인 펀더멘탈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다운되어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때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아라고 들어가면 또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기업들을 믿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이하로 시장의 출렁임이 나왔을 때는 우리 기업들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죠. 아, 그럼 뭐, 네. 어떡하란 말씀이에요? 눈치 게임을 잘해야 한다.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네. 이제 가장 저희가 2023년을 기준해서는 1, 2분기 사이에 나오는 그 저점이 연간 저점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의 위치가 뭐 연말 지수는 2,45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2,450까지 올려놓은 부분이 내년에 연간 전망을 대부분 증권사들이 전략 후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기 위한 조건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연간 전망 작업할 때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때 10월 달 때 이제 막 연간 전망이 나올 때는 좋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믿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23년 타겟 코스피를 2,650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아, 네. 11월 달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연내 650, 2,600 터치하겠네. 또 이제 뭐 증권사들 그 전망은 볼 필요가 없고 아니면 또 상향 조정하겠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아마 그런 변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경기 동향도 그렇고 이제 이익의 흐름이 조금 눈에 뻔히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뻔히 보이는 거에서 미스가 나는 거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결산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기업들이
경영 전략과 영업 전략의 변화를 주려면 명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아, 우리 이렇게 지금 안 좋아. 그러려면 그런 비용적 요소 등을 이번 사업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나눠서 반영을 시킬 거냐, 한 번에 반영시킬 거냐 이러면서 그 명분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때의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 등은 극과 극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크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어떤 이는 이거 다 떨고 나면 더 이상 나올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난타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상반기에 있을 때 조금 더 주식 투자를 네. 한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조금 나는 이 자금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채권 좀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서 괜찮은 채권 상품에 대한 투자가 괜찮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좀 근본적인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24년 정도로 조율을 해두셔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대충 이렇게 큰 골격은 막 지금 너무 막 몰빵을 지를 네. 정도로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여전히 네. 아직도 참 재밌는 표현이 우리 각도기님은 가끔 그런 말씀하셔요. 저도 뭐 공감 가는 그런 종목들도 눈에 많이 보이지만 네. 너덜너덜한 주식이 너무 많다. 뭐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아이고. 있기도 한데 네, 그래도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고평가 영역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시고 그렇지만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렇다고 그 진정한 바닥까지를 갖다가 확인할 때까지 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우리 또 김영인 센터장님이 전반적으로 비율을 제시하시거나 방송을 하시거나 그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 막 연합인포메이션 모처럼 나오시죠. 조금만 네네. 더 쓰시죠. 예를 들어 이거 저는 아직도 여기저기 채널마다 이렇게 2차 전지 가지고 네네네. 바람을 잡는데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상방론보다는 하방론이 커 보여요. 그래. 막 맞습니다. 태조 네. 이방원 비스무리하게 네네, 꼭 네네, 5자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3자라도 좋고 4자라도 좋고 2자라도 좋으니 김형렬의 뭐 이거 저는 딱 하나 메시지로 한다면 네. 지금 피가 끓어오르는 주식을 핫.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가 끓어오르는 주식. 예, 어떤 뜻이냐면은 뭐 지금은 탑다운 논리를 접근하면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산업 등은 좋아진다라고 하고 지금 좋은 것들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얘기하고 사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기가 쉽지는 네, 않아요. 예. 근데 매크로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P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가격적인 변수입니다. 아. 가격적인 변수. 그래서 전 가격 변수. 블러드가 끓어오르는 건 네, 줄 알고. 그건 아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가격, 네. 가격 변수가 오르는 것의 신호를 보이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회 요인으로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3년에 매크로를 얘기하면서 물가는 진정되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나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기다리자입니다. 좀만 기다리면 이제 내가 싸고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가격은 오를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반도체 가격일지 아니면 배터리 소재의 가격일지 운임이 될지 이런 것들 요소 하나가 내년 상반기부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센터장님 네. 뭐가 가격이 오를까요? 죄송해요. 뭐가 피가 끓어오르는가? 넘어가달라고 피가. 넘어가달라고 피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넘어가 네네네. 주세요 이러고 있네요. 우선 가장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조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들을 보는 데 있어서 재고 파악들을 요즘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도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재고가 쌓이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고가 줄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부터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의외로 원자재 가격이 재고가 조금씩은 바닥이 드러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본재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까지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꾸 이제 조금 굴뚝나 전통 기업들 이런 굴삭기 기업들에 대한 것들의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은
우선 당장 필요해서 지금 기반을 다져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비스 부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서비스가 조금 좀 뭐랄까요, 기온차가 클 것 같아요. 여전히 수요가 강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들이 워낙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비스 부분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조금은 인플레와 연동되는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물가가 네. 둔화되는 것이 높은 물가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 그 힌트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그러니까, 8시가 됐네요. 네. 승희 씨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지 뭐 사요라고 묻고 싶지. 제가 요즘 지금 소장님께서 가르침을 받아서 머저유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유.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해주신 것도 잘 공부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1부 이 시간은요,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